살짝 손 올려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네네. 일단 유지관리 서비스는 기술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기술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모든 서비스에. 상품마다 다릅니다. 지금 스탠다드와 스페셜, 프리미엄 그 상품에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 상품에 따라서 관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가공을 해야 하거나 기술자가 직접 만져서 고쳐야 되거나 이런 영역들에 따라서 기술 지원비가 다르게 대등소이하게 발생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건별이나 아니면 월 정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최소 보통 평균적으로 건별로 하시게 되면 20만 원대에서 좀 월 정액으로 하시게 되면 15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P2P 지금 MPL 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저희는 지금 이걸 현업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능력자는 다 있는데 아까 말한 이 플랫폼 개발, 플랫폼 운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구성을 짜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보통은 저희가 인력 대행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희도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따로 컨설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쪽에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컨설팅을 하다 보면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라인 산업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라고 하면 실제 이거를 하기 위한 준비, 계약은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대부 사업자를 내는데 그 시점은 언제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면 언제부터 시작하시만 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나중에 따로 문의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따로 컨설팅을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시죠. 기술 지원이나 어떤 일반적인 지원을 해주시는데 여기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런티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일단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는요. 본인 정보가 들어가면 그게 다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의 일종에 있어서 꼭 필수로 다뤄야 되는 건 주민등록번호가 되겠습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는 실제로 지금 현재는 공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시스템 쪽 언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복구가 가능한 암호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쪽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또 운영을 하다가 유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회원정보 다 볼 수 있잖아요. 관리자 쪽에.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그 사전에 어떤 암호화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는 없어요. 실제로 이게 유출이 되버리면은 이제 어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어떤 사이트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들이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보안 서약서를 미리 작성을 합니다. 네, 보안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걸 보는 기술자들이겠죠. 그러면 보안 서약서를 작성을 하는 이유는 이 보안에 대해서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삼자한테 공개하지 않겠다. 저희는 보안 서약서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 형식 말고 그냥 일반 도출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플랫폼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대출 상품을 해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입니다. 투자금은 그냥 직접 도출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이 플랫폼 말고 그냥 대출 관련 ESM만 따로 쓸 수도 있나요? ESM이라는 전제는 진짜 플랫폼이 있다는 전제하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ESM 피테크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프리미엄 조회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저희들이 각 사별로 해야 되는 건지. 각 사별로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그 시스템은 저희 쪽에서 실제 납품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ESMTech와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전산을 다 세팅을 해드려요. 여기까지. 네, 관리까지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무래도 전산을 내부에다가 뭐 놓고 그거를 하려면 관리 인원도 필요하고 그거를 뭐 실제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그 위에 토탈로 관리하는 또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일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저 내용들을 보면 원리금수 직보원에 대한 양식이 있던데 그 원리금수 직보원에 대한 거가 투자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일단 아까 ESMTech에서 뽑는 거 이제 출력해서 사용하는 거는 관리자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는 어차피 아까 보셨던 플랫폼 거기 마이 페이지에서 뽑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화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투자할 상품에 대한 그 상품 권리 분석 뭐 시스템 같은 건 없습니다. 권리 분석이라면 투자할 상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A라는 뭐 빌라를 지금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랄지 여러 가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데이터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뭐 어느 기관과 연동이 돼야 되겠죠. 그거는 따로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죠? 일단은 그거는 운영상이죠. 플랫폼 사업자나 아니면 대부 사업자. 실제로 거기서 뭐 그 심사를 직접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하고는 사실 뭐 좀 무관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죄송스럽게도 질문을 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사람은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오셔서 다시 설명을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P2P 금융사업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2PM 펀딩의 김진철 대표님을 모시고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설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6개 업체를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사업을 잘 모른다거나 P2P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직 세팅 및 마케팅, 운영 등등의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투피앤푸드 같은 경우는 실제 대표님 계시고 제가 3개월간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운영 대표직을 네. P2P 사업을 우선 제가 한 6개 업체 P2P 사업을 도와드리면서 느낀 점이 대부분 대부업을 하시다가 시행사를 하시다가 아니면 주위에서 P2P가 요즘 좀 대세가 P2P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거의 했거든요. 근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6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지금 성행을 하고 있고요. 3개 업체는 지금 되게 힘들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접냐, 다시 시작하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여기 보면 제가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투자자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투자자분들만 빼고 자, 내가 여기서 P2P에 투자해 본 적이 있다. 이따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2분밖에 안 돼요. 3분 계시네요. 자, 이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P2P를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율이 높고 안전성이 높다고 한들 제가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50% 이상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3분에서 4분, 5분 할까 말까 합니다. 자, 그러면 P2P를 사업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인투인 소프트 같은 훌륭한 솔루션을 갖고도 회원들을 못 집어요. 갑자기 한 달 만에 1000명이 들어왔어. 근데 투자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0명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럼 회원 모집은 했는데 뭐야? 투자가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회원이 이렇게 많이
시간 허비한 거죠. 시간 허비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테라 펀딩이나 뭐 기타 등등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는 P2P를 모르는 신규, P2P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P2P를 알리고 P2P의 중요성을 알리고 P2P가 왜 필요한지, 사회에 왜 필요한지, 투자자들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투자 유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해도 늦지 않는데 신생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업을 100% 실패를 합니다. 무조건 P2P를 알고 있는 단체에서 홍보하고 P2P를 투자해 본 적이 있는 온라인 쪽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P2P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자, 여기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P2P 사업은 원래 사회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동산 및 부동산 관련 차주나 관련 사람들에게 대출을 시행시켜주는 겁니다. 그 대출은 투자자들에게 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좀 높은 금리로 주면서 투자를 유치시켜주는 건데, 자, 거기에 따른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3%에서 5% 정도 수수료를 플랫폼 이용료로 대출자에게 받았는데 지금은 아마도 한 5%에서 10%대까지 수수료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수료, 자 예를 들어서 3억을 펀딩을 했는데 수수료가 7%예요. 2,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이런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서 내가 이 수수료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가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난 대부업을 하니까 지금 이게 P2P가 어떤 양지 사업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 아니면 나는 시행시공을 하니까 돈 받아서 우리 물건 하면 야 지금 플랫폼 수수료 문제야. 우리 물건 때려서 분양하면 야 3, 40%가 나와. 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의 중요성입니다. 오프라인 갖고는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자, 이제부터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온라인에 대한 방향,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상의하고 자문을 구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의 중요성은 P2P 금융 사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저희도 이제 파트는 별로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온라인 전문가들이 저희 조직에 있고요. 그다음에 IT 전문가, 온라인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네, 그리고 경영 전문가 해서 저희 조직이 P2P 컨설팅이라는 데 됩니다. 그래서 P2P를 이제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에 이제 부동산 P2P와 경산 P2P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부동산 담보 신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저랑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고 계시는 문성구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두 번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문성구 전문님 앞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구라고 합니다. 피곤하시죠?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그 P2P 상품들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금 경험했던 몇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P2P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관심 많으시는 분들이 여기 오신 걸로 아는데 이제 그 P2P가 일단 기본적으로 성사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두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자본이 좀 있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신설회사에 대한 이름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회원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주로 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차주입니다. 차주. 얼마나 양질의 차주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건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이트는 바꾸면서 죽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관계가 있으시거나 좀 자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는 도와드리지만 그것이 어떤 핵심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게 이제 쉽게 하면 부동산 P2P하고 그 외에 동산을 중심으로 채권을 중심으로 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요점 정리한다는 개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부동산 P2P 기본적으로 지금 P2P 시장이 아직은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금리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금리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금리 가지고는 양질의 차들을 모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PF성 상품이 이제 부동산 PF성 상품이 출시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류를 이루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 선순위들을 밀어내고 자기네가 1순위 담보신탁이나 관리신탁을 받는 경우 그게 지금 업계 1위 업체가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취했고요. 두 번째는 뭐 후순위, 왜냐하면 선순위가 금리가 낮으니까 후순위는 좀 더 금리를 높게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장점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P2P의 그 PF성 상품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이제 각종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앞날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왜 그러냐면 P2P 회사들이 부동산 신탁사나 금융기관처럼 완벽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니까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쉽게 가니까 또 기간이 기니까 부동산 PF 위주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또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또 정부의 정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온 것들이 이제 ABL 부동산 신탁사들이 분양형 토지 신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래 이제 그게 한국 자산 신탁에서 이제 자기네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캐피탈을 만들어서 아주 재미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른 코리아 신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상품화된 건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ABL은 하나는 뭐냐면 처음부터 개발 신탁에 같이 참여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저축은행들이 주로 하는 그런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개탁을 했는데 100억이 남아요. 분양이 다 됐어요. 그랬는데 신탁사는 준공 끝날 정산할 때까지 그 배당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익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 한 50억을 든다든가 이런 것이 좀 안정성 있는 ABL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세 번째 상품은 이제 순수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상품은 초기에 P2P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인 것 같은데 부동산 그야말로 그냥 담보대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각종 그 규제를 통해서 여신한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 양질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조금 더 추가 금액을 해도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들의 시장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은행 적격이 좀 부족한 분들, 금융권 부족하신 분들의 운전자금 대출식의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성적에서는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사한 부분은 사실 뭐 시소펀딩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처음에 전장품 위주의 금 뭐 이런 걸 가지고 귀금속 가지고 했는데 이 동사는 부동산 그 P2P하고 사이가 뭐냐면 일단은 상환 기간이 짧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회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좀 선호를 하죠. 그리고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산 쪽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들을 보냐면 담보력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있죠. 그래가지고
임저당이나 부동산 담보 신탁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동사는 사실상 물건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것이 내가 그 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조금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서로가 얼마나 그래도 이게 이제 점유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시 방법이 이제 부동산은 등기라는 공시제도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뭐 특별한 공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인 방법 이게 우리의 물건이다 양도 방법 이야기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번에 육류 사건처럼 어떤 물건들은 이게 명인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동산은 어떤 면에서 부동산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관리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은 초기에 P2P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접근하기가 좀 좋죠. 왜냐면 투자가들이 빨리 결론이 나니까 이 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좀 빠르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PF 같은 경우는 기간이 8개월, 1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아나리츠나 월드펀딩 같이 미중복 위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달 내에 상환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은 나요. 왜냐면 저도 이제 부동산 신탁업체 오래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잘 하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지금 흐름 자체에서 저는 이 P2P 금융을 지금 여러분들 처음 하신다는 분들 위주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동산도 좀 안전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보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든가 그런 쪽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는 싶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자 자금 대출 같은 것도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금융을 계속 정책 금융, 제도 금융을 줄이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에서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더 능력 있으시면 더 하시면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전성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시동을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없는 걸로 알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신정환 이사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솔루션은 있는데 이제 제가 P2P 자격은 있는데 어떻게 쓰면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쓰면 이걸 운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좋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정환 이사입니다. 더운데 졸리지 않으세요? 졸리실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업체분들 포함해서 투자자분들도 오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들이 아까 질문하신 분들 내용을 또 투자자분들도 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앞에 저희 대표님이 좀 마케팅적인 부분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운영에 대한 운영 인력 포함해서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저희 대표님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사이트를 오픈을 했는데 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금이 있고 물건이 있어도 지금 오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의 좀 많이 하시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마케팅에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아까 선배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P2P를 한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한테 사이트를 알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불특정 다수한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뭐 배너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구글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회원과는 실질적으로 질과 양적인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습니다. 그러니까 P2P에 대해서 실제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자 상품이라는 그런 투자 상품의 이제 리스크 때문에 실제로 난 예금 적금이 좋아라는 분들한테 P2P 상품 아무리 설명해도 투자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겟 마케팅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이럴 마케팅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영화를 홍보를 하려고 하면은 영화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뭐 네이버의 카페라든지 이런 데 마케팅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저희도 이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P2P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현재 투자 중인 분들한테 광고를 하는 방법을 거의 90% 이상 투입을 하고 있고 저희는 나머지 10% 정도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키워드 마케팅 그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월 뭐 10만 원 미만으로 키워드 강의입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키워드 마케팅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관리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딱 사이트를 오픈해서 운영 인력을 세팅을 하려고 하면 최소 5명에서 6분이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대표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심사역부터 해서 실제로 CS를 받는 CS 직원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개발 지식이 있는 총괄 팀장급이 또 한 명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디자이너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채권 관리하는 직원 그리고 경리까지 합치면은 5명에서 6명 정도가 됩니다. 기본적인 인력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력이 최소한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고객들이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전화 문의뿐더러 실제로 카톡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라고 해서 그쪽을 이제 공식 카톡을 회사 대표 카톡을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상담을 받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고객들이 투자자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만 이렇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궁금하신 질문 사항들을 좀 위주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지금 시장이 이자는 한 19% 정도 하고요. 플랫폼을 3.8에서 7% 받는데 그 플랫폼 비를 어떻게 나는 좀 영업사원들도 있거든요. 물건 소싱이 있잖아. 그러면 그 7%를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분배를 주나요? 일단은 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거는 이게 업체에서 이게 각각 너무나 상이합니다.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좀 주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소싱을 해주는 분들이 보통 이제 다수 계십니다. 저도 이제 아는 분들한테 소개를 드려봤고 하는데 보통 비율이 1에서 1.5%까지 대출 금액에 받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정도 받으면 알선에 걸리지 않는 시스템 있잖아요. 네. 우리 회사가 만약에 영업사원한테 2% 줬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회계 처리는 말 그대로 원천 징수라든지 실제로 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그게 알선이 안 걸리나요? 네, 그거는 이제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용역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게 맞다라고 표현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정확한 건 이제 그건 다른 이제 분을 통해서 좀 확인을 세무사하고 확인해. 예. 또 다른 질문. P2P 하면 대부업이랑 그 플랫폼 두 개가 있잖아요.
예.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 보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주체가 네 가지가 되잖아요. 대출자, 뭐 대부 그리고 플랫폼, 투자자 이렇게 되는데 네. 자금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자금 흐름이요. 예.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플랫폼 회사 기준으로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회사에서는 플랫폼 회사에서 자금 모집을 해서 펀딩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투자자분들의 원리금 수익권을 자회사인 대부 업체에다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 금액 원리금 수취권을 매도를 하게 되고 그 대부에서 실제로 채권을 가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구조가 되고 이 역순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이에는 그 가상 계좌랑 이런 게 끼게 되잖아요. 피지사에서. 예. 그렇게 됐을 때 뭐 어떤 이제 돈이 실질적으로 어디로 들어갔다가 현실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뭐 대부에서 이제 또 플랫폼도 돈을 또 보내주고 하게 되면 두 개 사업자의 그 사업이나 뭐 이게 부가세나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세금 문제가. 네네. 그렇게 됐을 때 두 군데서 다 세금이 발생을 하는 건지. 두 군데서 다 세금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가 제3자 예치금 제도에 의해서 투자자들도 가상 계좌를 가지게 되고 있고요. 가상 계좌를 발급받아서 투자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 그럼 투자자들은 그 가상 계좌의 이체를 통해서 투자금을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하게 되면 플랫폼 사이트에서 그 실제로 모금을 하는데 그 중간에 플랫폼 사업자의 가상 계좌를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진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게이트라고 하면 SC제일은행에 그냥 모금만 되어 있습니다. 가상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금만 되어 있다가 실제로 펀딩이 그 어떤 그 조금 전에 SC제일은행 내셨잖아요. 그것도 명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 그 대부 회사 명의에 된 가상 계좌인지 아니면 플랫폼의 가상 계좌인지. 최초에 그 투자자의 명의의 가상 계좌입니다. 최초 이게 그 회원 가입을 하고 가상 계좌